제22회 원소와 조조가 저마다 3군을 일으키고 관우와 장비는 각기 두 장수를 사로잡다. 이때 진등이 현덕을 보고 계책을 올렸다. 조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원소입니다. 원소가 지금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 여러 고을에 운거하고 군사가 100만이요. 문관과 무장이 극히 많은데 서신을 써서 구원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소가 본래 나하고 왕래가 없을 뿐더러 이번엔 내가 또 그의 아우를 쳐 깨뜨렸으니 어찌 나를 도와주려고 하겠소. 여기 원소와 3대에 걸쳐 세교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만약 그분의 글을 얻어서 원소에게 보내기만 하면 원소가 반드시 와서 도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요? 바로 공이 평소 예를 극진히해서 공경해 오는 분인데 어째서 잊으신단 말입니까? 그제야 현덕이 문득 깨닫고 물었다. 아니, 정강성 선생 말씀이요? 그렇소이다. 진등이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 정강성의 이름은 현이니 학문을 좋아하고 재주가 많았으며 일찍이 마용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마용이 매양 강설을 할 때면 반드시 붉은 휘장을 쳐놓고서 앞에는 생도들을 모아놓고 뒤에는 가기들을 버려앉히고 또 좌우에는 시녀들을 늘어세웠다. 그러나 정현은 선생의 강의를 3년 동안 들어오는 사이에 단 한 번도 곁눈질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마용은 이것을 대단히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서 정현이 학업을 성취하고 돌아가려는 때 마용은 내 학문의 오묘한 뜻을 전부 얻은 것은 오직 정현 한 사람뿐이야 하고 탄식했다 한다. 정현의 집에서는 시비들까지도 다 모시에 통했다. 일찍이 한 시비가 자기의 뜻을 거슬렀다 해서 정현이 그를 섬돌 아래 꿇어앉힌 일이 있었다. 이때 다른 시비가 그를 놀리느라 호위혼이 중이로고 하자 그 시비가 응구첩대로 박원왕소하여 봉피지노라 했다 하니 그 풍류가 대개 그와 같았다. 환제 때 정현은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는데 뒤에 십상시의 난리를 만나 벼슬을 버리고 서주로 낙향한 것이다. 현덕은 탁군에 있을 때 일찍이 정현을 스승으로 섬겼고 서주목이 된 뒤에도 자주 그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며 예를 극진히해서 공경했던 터다. 이날 현덕은 이 사람을 생각해내고 크게 기뻐하여 곧 진등과 함께 정현의 집을 찾아가서 글을 청했다. 정현이 개연히 응낙하고 글 한 통을 써서 현덕에게 준다. 현덕은 손건에게 편지를 주어 그걸 원소에게로 가서 전했다. 원소는 편지를 보고 나자 현덕이 내 아우를 쳐서 멸했으니 본래 그를 도와줄 일이 아니지만 다만 정상석께서 모처럼 말씀을 해 보내셨으니 부득불 가서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드디어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칠 일을 의논했다. 그러나 모사 전풍은 계속되는 전란에 백성들의 고통이 막심한 데다 곳간에는 저축한 것이 없으니 다시 대군을 일으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내서 천자께 첩보를 올려보아 만약에 소식이 통하지 않거든 곧 우리가 천자와 통하는 길을 조조가 막았다고 상주한 다음 군사를 어양에 진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해에 배를 증가시켜 놓고 병장기들을 보수하며 정병을 변방 각처에 보내서 지키게 하시면 3년 안으로 대사를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사 신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공이 뛰어나신 신무로 하사기의 강성한 무리를 평정하셨으니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기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하필 시위를 지연시킬 것이 무엇이옵니까? 모사 저수는 적을 이기는 도리가 강성한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조는 법령이 이미 서고 군사들이 정의하고 연병도 잘 되어
앉아서 꼼짝 못하고 패망한 공손찬과는 같지 않습니다. 방금 드린 좋은 계책을 버리시고 명색이 서지 않는 군사를 일으키려 하시니 이는 명공께 불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모사 곽도는 아니옵니다. 조조를 치는 것이 어찌하여 명색이 서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속히 대업을 정하도록 하시되 정상서의 말씀대로 유비와 함께 대의를 위해 일어서셔서 조적을 초멸하신다면 이는 위로 천의에 맞고 아래로 민정에 맞을 것이니 실로 이만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하고 말했다. 네 사람이 서로 다투는 통에 의논이 정해지지 않아서 원소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호련 허유와 순심이 밖에서 들어왔다. 원소는 이 두 사람이 매우 견식이 있으니 그의 주장을 들어봐야겠군 하고 그들이 예를 베풀기를 기다려서 정상석께서 그를 보내왔는데 나더러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도와 조조를 치라고 하셨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소 하고 물으니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명공께서 많은 군사로 적은 무리를 치시며 강한 형세로 약한 적을 치시며 또 한조의 역적을 쳐서 왕실을 붙들어 세우려 하시는 터이니 군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옳소이다. 두 사람의 소견이 바로 내 마음과 같군. 원소는 즉시 기병할 일을 의논하는데 먼저 손건은 돌아가서 정연에게 고하고 유비와 약속해 적응할 준비를 하게 하는 한편 신배와 봉기를 통군으로 삼고 전풍, 순심, 허유를 모사로 삼고 알량과 문추를 장군으로 삼아 기병 15만 명, 보병 15만 명, 도합 정병 30만 명을 일으켜 여양을 바라고 나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나누어 군사를 배치했을 때 곽도가 나서며 말했다. 명공께서 대의로 조조를 치는 터이니 반드시 조조의 죄를 열거해서 각 군의 경문을 띄우고 토벌을 선포하셔야만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을까 합니다. 원소는 그의 말을 좇아서 석이 진림에게 경문을 초하게 했다. 진림의 자는 공장이니 본래 제명이 있었다. 환제 때 주부가 되었는데 하진에게 간했으나 들어주지 않는 데다 다시 동탁의 난을 만나 기주로 피난 와 있는 중에 원소가 등용해서 서기로 삼은 것이다. 이날 진림이 명을 받고 경문을 초하는데 일필휘지로 곧 써내니 그 글은 곧 다음과 같다. 대개 들음에 밝은 임금은 위급함을 도모해서 변을 제어하고 충신은 난을 염려하여 권력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상한 사람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일이 있고 비상한 일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공을 세우는 것이니 대저 비상한 것은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 헤아려 하는 바라. 옛적에 강성한 진조의 임금이 유약함에 조고가 세도를 잡고 나라 권세를 제 뜻대로 다루며 위세 부리고 은혜 베풀기를 제 마음대로 해서 당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눌려 감히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침내는 임금이 망이궁에서 죽임을 당하매 이에 나라는 망하고 오욕은 지금에 이르도록 남아서 길이 역대 삼가는 바가 되었다. 여후 말년에는 여산과 여록이 정사를 전제해서 안으로는 이군을 겸령하고 밖으로는 양과 조를 통솔하여 만기를 마음대로 재결하고 성금의 대소사를 함부로 처분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능멸하니 천자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만 백성은 모두 두려워 떨었다. 이에 강후와 주허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떨쳐 일어나 역당을 초멸하고 태종을 존립하니 비로소 능히 왕도가 일어서고 광명이 드러났다. 이는 바로 권력을 세우는 사명이 대신에게 있음을 표명하는 바라. 사공 조조를 놓고 보자. 그의 할아비 중상시 조등은 좌관 서황과 더불어 온갖 요악한 짓을 다하며 탐람하게 그지없어 풍교를 내치며 백성을 못살게 굴었고 또 아비 숭은 그의 양자로 들어가서 뇌물을 써 지위를 얻은 자니 황금과 벼곡을 수레로 날라다가 권문에 들여놓아 삼공과 보상의 현직을 훔치고 막중한 나라를 길게 해놓았거니와
조조는 바로 이 환관의 양자로 들어간 추물이 끼쳐놓은 곳으로서 본래 덕이 없고 위인이 교활하고 표안하며 난을 좋아하고 재앙을 즐긴 터라. 막부는 정병을 거느리고 용무를 떨쳐 역당을 소탕했더니 뒤에 동탁이 관직을 제 마음대로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칼을 뽑아들고 북을 쳐서 동화의 영을 내려 영웅을 모으고 현자를 쓰고 우롱한 자를 버렸다. 이 까닭에 조조와 한 가지로 의논하고 계책을 정했고 그에게 군사를 주어 거느리게 하니 이는 그 응견지제가 가히 조화를 삼을 만함이라. 그러나 그는 본래 경망하고 꾀가 얕아 경솔하게 나아가고 쉽사리 물러나서 여러 번 싸움에 패하고 번번이 군사를 잃었다. 막부는 그때마다 다시 군사를 나누어 주며 용맹한 장수에게 명해서 그 대우를 보충하게 했고 또 그로 하여금 동군 태수로서 연주 자사를 제수하게끔 위에 표주하여 호피를 씌우고 위풍을 돕게 했으니 이는 곧 진사일극 지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조는 드디어 한 번 힘을 얻자 발호해서 갖은 흉패를 자행하고 백성의 고열을 긁으며 어질고 착한 일을 해쳤다. 고 국왕 태수 변양은 영특한 재주로 천하에 그 이름이 알려졌으나 직언정색하여 아첨하는 법이 없더니 마침내 몸은 죽어 효수당하고 그의 처자도 다 도륙당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선비들은 통분에 마지 않고 백성의 원성이 높을 대로 높아져서 한 사람이 팔을 휘두르자 온 천하가 이에 호응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조는 서주에서 패하고 땅은 여포에게 빼앗겨 동쪽 변방을 방황하며 몸둘 곳이 없었더라. 이때 막부는 원줄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약하게 할 도리를 생각하고 또한 모반하는 무리의 역성을 들지 않으려고 다시 길을 세우며 갑옷을 입고 나서서 자리말 듯 들이치니 진과 북이 울리는 곳에 여포의 무리가 여지없이 무너져 달아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조조의 죽을 환난을 구해주고 그 방백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으니 실로 막부는 연주 백성에게는 덕을 베풀미 없으면서 조조에게만 크게 베풀어준 바가 있다 하겠다. 뒤에 천자께서 환도하실 때 뭇 도적들이 거가를 범했다. 그때 기주는 마침 북쪽 변방에 경계가 있어서 막부가 기주를 떠날 겨를이 없었으므로 종사 중랑 서운으로 하여금 곧 조조를 보내서 교단과 종묘를 보수하며 유충하신 주상을 보좌에 모시게 했다. 그러나 조조는 이에 마음이 방자해져서 천자를 겁박하여 도읍을 옮기시게 하며 성금을 장악하여 왕실 능모하고 국법을 깨뜨리며 기강을 어지럽게 하고 앉아서 3대를 거느려 나라 정사를 전제하니 벼슬을 봉하고 상을 주는 일이 그 마음에 달렸고 사람을 죄주고 죽이는 일이 그 입에 있으며 제가 사랑하는 자는 5종을 빛나게 하고 제가 미워하는 자는 3족을 멸하며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놓고 처단하며 숨어서 공론하는 사람은 소문없이 죽인다. 이리하여 백관은 입을 봉해버리고 거리에서는 마주볼 따름이며 상서는 조회를 기록하고 공경은 정액을 채울 뿐이라. 고 태위 양표는 이사를 역임하여 신하로서 그 길을 누리고 있었건만 조조는 한갓 애자 지원으로 해서 그를 죄로 얽어 온갖 악형을 가했다. 이렇듯이 조조는 제 생각대로 하며 도무지 국법과 기강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또 의랑 조원은 충성된 마음에서 간하며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여 그 뜻이 들을 만한 것이 있으므로 조정에서도 간합하시어 낯빛을 고치고 더욱 삼가시던 터에 조조는 현자를 조정으로부터 빼앗고 언로를 막으려 하여 함부로 그를 잡아 죽이고 천자께는 주달조차 하지 않았다. 또 양효왕은 경제에 친아우님으로 그 능이 존엄하여 그 능에 상제 송백도 오히려 공경해야 할 터에 조조는 이속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제가 몸속아서 능을 파헤치고 관을 깨뜨려 시신을 발가벗기며 그 안에 금은부화를 노략하여 마침내는 금상으로 하여금 낙로하시기에 이르게 하니 천하의 선비와 백성들이 다 비감해했다. 조조는 또 발구중랑장과
모금 교위를 특설하여 도처에서 분묘를 파헤쳐 해골이 안 드러난 것이 없으니 몸은 삼공의 위에 있으나 행실은 거랑의 종놈 같아서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을 해쳐 그 독이 귀신에까지 미치고 말았다. 거기다 법령은 가혹하고 죄과는 다 갖추어 법망은 땅에 가널리고 함정은 길을 막으니 손을 들면 그물에 걸리고 발을 내디디면 덫에 걸리는 형편이라. 그러므로 연주와 예주의 백성들은 수심에 쌓이고 황제의 도읍에는 원망에 찬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문헌을 두루 상고해 보매 무도한 신하로서 그 탐악하고 잔포함이 조조에게 있어 가장 심하다 하겠다. 막부는 바야흐로 외환을 다스리느라 미처 조조를 훈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그러이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회개할 걸 바랐노라. 그러나 조조의 이리 같은 이하심은 가만히 모반할 국리를 품고서 마침내 국가의 동량을 꺾어 한시를 약하게 하고 중정한 사람들을 없애서 오로지 자기만 효웅 노릇을 하려 할 뿐이라. 전자에 막부가 북을 치고 북정하여 공손찬을 칠 때 사나운 도적이 완강히 버티어 막부의 포위를 받고도 1년을 항거하는데 조조는 그 성지가 깨어지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가만히 그와 서신을 교환하여 밖으로는 왕사를 돕는 체하면서 안으로는 은근히 엄습했다. 그러나 마침 그를 가지고 가던 사자가 붙잡히고 공손찬이 또한 죽음을 받고만 까닭에 예봉이 꺾여 그 흉계도 좌절되고 말았다. 이제 조조가 오창의 군사를 진치고 황하를 사이에 두고 진을 견고히 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범아 제비의 주둥이로 큰 수레에 나갈 길을 막는 격이라. 막부가 이제 한실의 위령을 받들고 천하의 도적을 치려 하니 장극이 100만이요 호기가 1000군이라. 중황, 하육, 오획의 용맹을 떨치고 양궁 경로의 기세로 달려나가니 이제 병주는 태양산을 넘고 청주는 제수와 타파를 건너며 대군이 황하를 덮어 앞에서 그 뿔을 잡고 형주는 완과 섭으로 내려와 뒤에서 그 뒷다리를 치면 거세 찬 진군이 비할 바 없어서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마른 갈대잎을 태우며 창해를 엎어서 이글이글한 숯불에 붙는 것 같으니 어찌 멸망하지 않을 자가 있으랴. 또 조조 수하의 군사들 중에서 가히 싸울 만한 자들은 다 유주 기주에서 나왔는데 전일에 나의 본부병들은 모두 처자를 그려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북쪽 하늘을 돌아보는 형편이요. 그 밖에 연주 예주의 백성들과 예전 여포 장양 수하의 남은 무리는 패망한 끝에 핍박받아 일시 굴종하고 있는 자로 저마다 상처를 입어 조조를 원수로 보나니 만약에 군사를 몰아서 높은 언덕에 올라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며 흰 길을 들어 항복할 길을 열어놓으면 반드시 토붕와해해서 구태여 칼날에 피를 묻힐 것도 없으리라. 방금 한실이 쇠잔하고 기강이 해이하여 금상께서는 한 사람의 보필이 없고 고갱지신에겐 적을 쳐서 꺾을 기세가 없다. 경기 안에 연단한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날개를 접어서 의지할 바가 없으며 비록 충의지사가 있다 해도 포악한 신하에게 핍박을 받으니 어찌 그 절기를 펴볼 수 있으랴. 또한 조조는 수하의 정병 700명으로 궁궐을 지키게 하니 명목은 수기한다 일커르나 실상인즉 천자를 구금하고 있는 것이라. 그 잔역하는 마음에서부터 싹틀까 두려우니 이는 곧 충신들이 간내 도지할 때요 열사의 공을 세울 기회라. 어찌 힘쓰지 않을까 보냐. 조조는 또 교명 칭제하여 사자를 보내며 각지의 군사를 내게 한다. 변방 주군이 두려워하고 그를 잘못 믿어주면 이는 만중의 뜻을 어기며 도적의 무리와 결탁하는 것이라. 명성을 잃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명철한 이들에 취하지 않는 바라. 즉일로 유주, 병주, 청주, 기주 네 고을은 일시에 진병할 것이며 경문이 이르는 대로 형주는 바로 군사를 수습하여 건충 장군과 더불어 성세를 한 가지로 하고 각주 각 군에서는 각각 의병을 정돈하여 지경 위에 나와서 무위를 빛내어 함께 사직을 붙들어 바로잡는다면 비상한 공이 여기에서 드러나리라. 조조의 수급을 얻는 자는
5천 호후에 봉하고 5천만 전을 상줄 것이며 수아와 편비장교와 이속들로서 항복하는 자는 일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 널리 이를 선포하고 일제히 상을 내리며 천하의 포고에서 누구나가 다 성조가 절박한 환난에 있음을 알게 할지어다. 여율령. 원소는 이 경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즉시 사자에게 명해서 이 경문을 각 주군에 두루 돌리는 한편 또한 각처 관지 내구에 붙여놓았다. 경문은 허도에까지 전해졌다. 이때 조조는 마침 두풍으로 해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좌우가 이 경문을 갖다가 올리자 조조는 보고 그만 모골이 송연해 온몸에 식은땀을 쫙 흘리고 저도 모를 결에 두풍이 씻은 듯 나아서 벌떡 병상에서 일어나 조홍을 돌아보고 물었다. 이 경문은 누가 지은 것이냐? 진림의 글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서가 있는 자는 무략으로서 보충해야 하는데 진림의 글은 아름답다마는 원소의 무력이 부족하니 어쩌겠느냐. 조조는 냉소하며 여러 모사를 모아 적을 맞아 싸울 기책을 의논했다. 공용이 이 소문을 듣자 조조에게 와 보고 원소는 형세가 원체 크니 그와의 싸움을 피하고 화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말하니 순욱이 있다가 반박한다. 원소는 하잘것없는 사람인데 화친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소는 땅이 넓고 백성들이 강하며 그 부하에 허유, 곽도, 신배, 봉기 같은 사람은 다 지모지사요. 전풍과 저수는 모두 충신이요. 안량과 문추는 용맹이 삼군에 뛰어나며 그 밖에 고람, 장합, 순우경의 무리는 다 당대 명장인데 어찌하여 원소를 하잘것없는 인물이라고 말하시오. 원소가 군사는 많아도 군율이 문란하고 전풍은 성미가 강팍해서 윗사람을 잘 거스르고 허유는 탐욕이 많고 꾀는 없으며 신배는 잘난 체 해도 기책이 없고 봉기는 과다는 하나 남의 기책을 용납하지 않소. 이 사람들은 각자 불화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터라 반드시 내변이 생길 것이오. 알량과 문추는 한갓 필부의 용맹이라 한 번 싸워서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이오. 그 밖에 녹록한 무리야 설사 100만 명이 있다 하기로 좋기 말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공용은 다시 말을 못했다. 조조는 크게 웃으며 순문약의 말이 옳소 하고 드디어 전군의 유대와 후군의 왕충을 불러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승상의 기호를 달고 서주로 가서 유비를 치게 했다. 원래 유대는 전에 연주 자사를 지낸 사람인데 조조가 연주를 취하자 조조에게 항복했다. 조조는 그를 편장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왕충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조조는 옴소 대군 20만 명을 거느리고 여양으로 나아가 원소를 막기로 했다. 이때 정욱이 유대와 왕충이 자기 소임을 감당해낼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서 조조는 나도 역시 그들이 유비의 적수가 아닌 줄은 알고 있으나 우선 허장성세하는 것이오 하고 두 장수에게 분부했다. 내가 원수를 깨뜨린 뒤에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유비를 칠 터이니 경망되어 진병하지 마라. 유대와 왕충은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조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여양에 이르렀다. 양군은 80리를 사이에 두고 대진했는데 각기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8월부터 10월까지 서로 싸우지 않았다. 원래 허유는 신배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불만이었고 저수는 또한 원소가 자기의 계책을 써주지 않는데 원망을 품고 있었으므로 각자가 서로 불화해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고 원소는 의욕을 품어 역시 진병하려 하지 않았다. 조조는 여포 수하에서 항복해온 장수 장패를 불러 청주, 서주 방면을 견제시키고 우군과 이전에게는 군사를 황학가에 진치게 하고 조인으로 대군을 총지휘해 관도에 진치게 한 다음 자기는 일군을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갔다.
한편 유대와 왕충은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서주성 백리 밖에 영체를 세웠다. 그들은 중군의 조승상의 기호를 세워놓고서 더 진병하지 않고 오직 하북에서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현덕도 조조의 허실을 알지 못해서 감히 함부로 동하지 못하고 또한 하북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그러자 호연 조조가 사람을 보내서 유대와 왕충더러 나아가 싸우라고 재촉해서 두 사람이 영체에서 의논했다. 승상이 성을 치라고 재촉하시니 자네가 먼저 가보게. 유대가 말하니 왕충은 승상이 자네를 전군으로 명하시지 않았나 라고 했다. 나는 주장인데 왜 내가 먼저 가나? 그럼 우리 둘이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세.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이 가기로 하세. 이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왕충이 선자를 쥐어서 하는 수 없이 군마 절반을 나누어 거느리고 서주를 치러 나갔다. 현덕은 군마가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진등을 청해 의논했다. 원본초가 비록 여양의 군사를 진치고 있긴 하나 모사를 불화해서 진병하려 아니하고 조조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소. 소문에 들으면 여양 군중에는 조조의 기호가 없다고 하던데 이곳에 그의 기호가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이겠소. 조조는 괴계가 백출입니다. 반드시 하북을 중히 여겨 제가 친히 감독하는 까닭에 일부러 그곳에는 기호를 세우지 않고 도리어 여기에 기호를 세워놓고 허장성세하는 것이니 제 생각에는 조조가 반드시 여기 없을 줄 압니다. 그 말을 듣고 현덕이 두 아우 중에 누가 가서 허실 알아오겠는가 하고 물으니 창비가 나섰다. 내가 가겠소. 너는 성미가 너무 급해서 보낼 수 없다. 만일 조조가 있으면 조조를 잡아오겠소. 이때 운장이 제가 가서 동정을 보고 오겠습니다. 해서 현덕은 응낙했다. 운장이 간다면 내가 마음을 놓겠네. 이리하여 운장은 3,000인마를 거느리고 서주성에서 나갔다. 때는 마침 초겨울이라 검은 구름은 하늘을 덮고 흰 눈은 분분히 내려 군마들이 모두 눈을 무릅쓰고 진을 벌였다. 운장이 칼을 들고 말을 달려나가며 큰 소리로 왕충을 부르니 왕충이 나와서 말한다. 승상께서 여기 오셨는데 내 어찌 항복하지 않느냐? 그럼 승상더러 이리 좀 나오시라고 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승상께서 어찌 너 따위를 만나려고 하시겠느냐? 운장은 크게 노해서 말을 몰아 내달았다. 왕충도 창을 꼬나잡고 마주 나와 맞았다. 그러나 두 말이 서로 어우러지자 운장은 문득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왕충이 그 뒤를 쫓아 산언덕을 돌아나가는데 벼랑간 운장이 말을 돌려 세우더니 한 소리 크게 외치고 칼을 춤추며 와락 달려들었다. 왕충이 당해낼 수 없어서 막 말을 달려 도망치려 할 때 운장은 왼손으로 보도를 바꾸어 잡고 오른손으로 왕충의 갑옷을 움켜 안장에서 끌어내려 옆에 끼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왕충의 군사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운장이 왕충을 묶어 서주로 돌아가서 현덕에게 바치자 현덕이 왕충을 보고 물었다. 내가 대체 어떤 자이며 지금 무슨 벼슬로 있기에 감히 승상이라 사칭하는 것이냐? 어찌 감히 자의로 사칭하겠습니까? 승상이 나더러 허장성세해 의병을 삼으라 하는 분부가 계셔서 한 일인데 승상은 실상 이곳에 계시지 않소이다. 현덕은 그에게 의복과 주식을 줘서 가둬두고 앞으로 유대마저 잡은 다음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운장이 제가 형님께 화해하실 뜻이 있으실 줄 짐작하는 까닭에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현덕이 나는 익덕이 성미가 조급해서 왕충을 죽일까 염려돼 보내지 않았던 걸세. 이런 무리는 죽인 데에 아무 유리함이 없고 살려두면 화해할 미천이 되거든. 하고 말하니 창비가 나섰다. 둘째 형님이 왕충을 잡아왔으니 나는 가서 유대를 사로잡아 오겠소. 유대는 전에 연주 자사를 지낸 사람으로 호래관에서 동탁을 칠 때
그도 한 진의 제후였단다. 그가 오늘 전군이 되어 온 터이니 우습게 봐선 안 된다. 그깟 놈을 뭐라고 그러시오? 나도 둘째 형님처럼 사로잡아 오면 되지 않소? 그는 그러나 다만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해서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된다. 만일 죽이는 일이 있으면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소. 현덕이 마침내 3천 군사를 주니 장비는 이를 거느리고 출전했다. 이때 유대는 왕충이 사로잡힌 것을 알자 영체를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매일 영체 앞에 가서 욕설을 퍼부었으나 유대는 그가 창비인 줄 알자 더구나 나오려 하지 않았다. 장비는 수일이 지나도 종시 유대가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을 보자 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군중의 영을 전해서 오늘 밤 이경에 기습하러 가리라 해놓고 낮에 장중에서 술을 마시며 취한 체한 후 죄지은 군사를 붙들어 들여 한 차례 되게 친 다음에 영체 안에 묶어두고 오늘 밤 죄병시에 목을 베어 깃발에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는 몰래 좌우를 시켜서 그를 놓아 보내줬다. 그 군사는 포승이 풀리자 가만히 군영에서 빠져나와 그 길로 유대의 영체로 달려가서 기습하러 온다는 것을 고했다. 항복해온 군사가 몸에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유대는 그의 말을 고지 듣고 영체를 비워놓은 다음 밖에 군사들을 깔아놓았다. 이날 밤에 장비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중로의 30여인은 적의 영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을 놓게 하고 좌우의 양로군은 적의 영체 뒤에 가 있다가 불이 일어나는 것을 군으로 일시에 끼고 치게 했다. 그리고 삼경쯤에서 장비는 몸소 정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먼저 유대가 물러갈 길을 끊어놓았다. 중로의 30여인이 영체 안으로 돌입해 불을 지르자 유대의 복병이 막 덮쳐들려 할 때 장비의 양로병이 일제히 내달았다. 유대의 군사는 제풀의 혼란에 빠져 장비의 군사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난다. 유대는 남은 군사 한 대를 이끌고 혈로를 뚫고 달아나다 바로 장비와 마주쳤다. 좁은 길에서 만났으니 피할 길은 없고 마지못해 말을 어울려봤으나 단지 한 합에 장비 손에 사로잡히고 수하 군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장비는 사람을 서주로 들여보내서 먼저 첩보를 놀렸다. 현덕은 첩보를 받자 운장을 보고 익덕이 본래 덜렁꾼인데 이제는 개교까지 쓸 줄 아니 내가 다시는 근심이 없겠네 하고 친히 성에서 나가 맞아들였다. 형님은 나더러 성미가 급하고 사납다고 하시더니 그래 오늘은 어떻소? 내가 말로 격동시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처럼 꾀를 썼겠느냐? 장비는 껄껄 웃었다. 그러자 현덕은 군사들이 유대를 묶어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황망히 말에서 내려 그 결박을 풀어주고 내 아우 장비가 무례하게 굴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지요 하고 그를 서주로 영접해드리고 왕충도 데려다내어 함께 대접하면서 말했다. 전자에 차주가 나를 모해하려기에 부득이 죽였던 것인데 승상은 내가 혹시 배반하지는 않을까 오해하시고 죄를 물으러 두 분 장군을 보내신 것 같소. 그러나 내가 승상의 대언을 입어 보답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어찌 감히 배반할 리가 있으리까. 두 분 장군이 허도에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 잘 말씀해 주신다면 그만 다행이 없겠소이다. 유대와 왕충이 사군께서 죽이지 않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마땅히 승상께 말씀을 올리되 우리 두 집 가솔들의 목숨을 걸어서 사군의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현덕은 살해하고 그 이튿날 두 사람에게 본래 거느리고 온 군마를 모조리 도로 주어 성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유대와 왕충이 그로써 10여리를 못 다갔을 때 문득 북소리가 한 번 일어나더니 장비가 뛰어나와 길을 막으며 소리쳤다. 우리 형님은 도무지 사리도 몰라. 그래, 적장을 사로잡았다가 도로 놓아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유대와 왕충은 소스라치게 놀라 말 위에서 그대로 벌벌 떨 뿐이었다.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창을 꼬나잡고 바로 덮쳐 들어오는데 이때 그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나는 듯 말을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무례히 굴지 마라! 보니 운장이라. 유대와 왕충은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운장이 장비를 보고 나무랐다. 형님께서 놓아주셨는데 너는 왜 법령을 어기느냐? 이번에 놓아줘도 다음에 또 올 것이오. 저들이 다시 오거든 그때 죽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운장이 말이 떨어지자 유대와 왕충이 연방 용서를 빌었다. 승상이 우리 삼족을 멸하신데도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제발 장군이 용서해 주십시오. 장비가 으름장을 놓는다. 설사 조조가 온데도 내가 그의 군사를 모조리 죽여 한 놈도 안 돌려보낼 테다. 아직 너희들 머리는 붙여두는 터이니 그리하라라. 유대와 왕충은 목을 움츠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운장과 익덕이 돌아가 현덕을 보고 조조가 필연 다시 올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손건도 현덕을 향해 서주는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라 오래 있을 수 없으니 군사를 나누어서 소패와 하비성에 진을 치고 지켜 기각지세를 이루어 놓고 조조를 방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현덕은 그 말을 좇아서 운장은 하비성을 지키게 하되 감, 미 두 부인도 또한 하비에 가 있게 했다. 감 부인은 본래 소패 사람이요 미 부인은 곧 미축의 누이다. 손건, 간홍, 이축, 미방은 서주를 지키게 하며 현덕은 장비와 더불어 소패의 군사를 진쳤다. 한편 유대와 왕충이 돌아가서 조조를 보고 유비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조조는 노해서 나라를 욕보이는 무리를 살려두어 무엇에 쓰랴 하고 욕하며 좌우를 꾸짖어 끌어내 목을 베라 했다. 개와 돼지가 어이 범과 겨루랴. 새우와 물고기가 헛되이 용과 맞섰구나. 필경, 두 사람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